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연일 망언을 쏟아내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그녀가 외치던 강한 일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작 자국 1등 기업은 한국에 밀려 망해가는데 정치는 그걸 외면하고 혐한 몰이에만 바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 되어 보란 듯이 기술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정치가 망친 일본 기업과 국민이 살려낸 한국 기업의 극명한 대비. 혐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 일본인 사장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 사업가의 사연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부디 저 같은 멍청한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노름에 빠져 기업가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한국을 혼내주자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제 손으로 제 회사의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얕보고 조롱하는 동안 당신들은 실력을 키워 저를 아득히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제 회사는 중국에 팔려가고 저는 매국노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린 대가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타로, 한때 세계 최고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했던 야마모토 케미칼의 사장입니다. 차가운 11월의 비가 도쿄의 잿빛 하늘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루노우치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저 빌딩 숲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호령한다고 믿었던 야마모토 케미칼의 시대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방금 막 총리 관저에서 브리핑을 마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적인 점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녹차의 쌉쌀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제 온 신경은 저 화면 속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오만한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6년 전 모든 비극의 서막을 열었던 그 목소리, 그 광기 어린 애국심, 그 지독한 착각. 모든 것이 대자비처럼 제 머릿속을 후벼 팠습니다. 아, 다카이치. 당신은 아직도 변한 게 없군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당신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구나. 당신의 그 잘난 국익 타령이 한때 일본 화학산업의 자존심이었던 야마모토 케미칼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겠지요. 당신들에게 우리 같은 기업은 그저 정치적 게임을 위한 장기짝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저는 힘없이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융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되자 그 검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패배자의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 공허하게 빛을 잃은 눈동자. 한때 업계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야마모토 타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몰락한 기업의 잔해 속에서 과거를 곱씹으며 한탄하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입니다. 2019년의 여름. 그때의 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불화수소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이 회사를 저는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특히 트일브9이라 불리는 순도 99.9999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오직 야마모토 케미칼만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희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년 신년 인사차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삼성의 거대한 수원 사업장을 내려다보며 일종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 거대한 반도체 제국이 결국은 제 손끝에서 나오는 작은 병에 담긴 액체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저에게 달콤한 권력이었습니다. 삼성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야마모토 사장님, 내년 공급 물량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탁이라니. 너희에게 선택지란 없다. 너희는 그저 우리에게 구매할 뿐이다. 우리가 없으면 너희의 빛나는 제국도 멈춘다. 이것이 기술의 힘이고 역사의 순리다. 감히 한국 따위가 넘볼 수 없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일본 기술력의 정점.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은 장인이라 불렸습니다. 수십 년간 한 우물만 판 그들의 감각과 경험은 컴퓨터 데이터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불화수소의 순도를 0.000000001% 더 올리기 위해 밤을 새우는 그들의 헌신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모노즈쿨이라 불리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의 정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그저 저희의 기술을 가져다가 빠르게 조립하고 포장해서 파는 빠른 추격자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적인 원천 기술은 결국 일본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모든 언론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모든 것을 뒤바꾼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발신자는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흥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주실 때가 왔습니다. 저는 위하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우리는 이미 막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보태란 말인가. 그가 이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할 생각입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겁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출 규제라니요. 한국은 우리 최대 고객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물량만 해도 전체 매출의 70%에 육박합니다. 갑자기 수출을 막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영역을 넘어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를 국가가 나서서 깨뜨리라고요. 관료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이건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보셨잖습니까?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본에 대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저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쳐서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체 공급선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우려 섞인 질문에 수화기 너머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하하, 야마모토 사장. 너무 순진하시군요. 대체 공급선이라니. 당신의 트웰브9을 대체할 기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합니까? 벨기에나 중국의 일부 저순도 제품이 있긴 하지만 삼성의 최첨단 공정에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그들의 반도체 라인은 한 달 안에 멈춥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그들은 백기를 들고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겁니다. 제발 불화수소 좀 다시 팔아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닙니다.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한 예과 수술적 타격입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은 그 수술의 메스를 지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역할.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늘 우리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언제부턴가 G20이니 뭐니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급기야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원천 기술을 가진 자와 그것을 사다 쓰는 자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바로 지금 텔레비전에서 독도 망언을 내뱉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자민당의 강경파 의원이었던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일 언론에 나와 한국에 대한 관용은 끝났다.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뿜어내는 애국적인 열변은 마치 전염병처럼 일본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광기에 어느새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견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은 당장의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담당 임원과 대관 업무 담당 임원은 정부의 편에 섰습니다. 사장님, 정부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우리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연구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의 노하우와 장인정신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길을 꺾어 놓으면 향후 협상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아베 총리 각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면 야마모토 케미칼은 일본 내에서 매국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세무조사를 비롯한 온갖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손실이 두려워 국가의 대의를 거스르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매국 기업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기업가였습니다. 제 회사가, 제 이름이 매국노로 불리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은 감수하자. 더 큰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을 위해서. 결국 한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간절하게. 저는 경제산업성 관료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훌륭한 결단입니다. 야마모토 사장. 역사는 당신의 애국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국심. 저는 그 달콤한 말에 취해 제 손으로 제 회사의 목을 조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경제 침략, 치졸한 보복이라며 일본을 맹비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는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삼성의 구매팀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희 라인 다 멈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하며 준비된 답변을 을쭈렸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김 부장. 이건 우리 회사의 결정이 아닐세. 일본 정부의 방침이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군. 우리도 어쩔 수 없네. 안보라니요. 저희가 사가는 불화수소가 무기로 만들어지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사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2배, 3배의 가격이라도 지불하겠습니다. 2배, 3배의 가격. 평소 같았으면 솔깃했을 제안이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예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곧 모든 것을 잃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삼성의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반자 관계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규제 초기, 상황은 저희 정부와 저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재고 부족으로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한국 정부는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경제, 곧 파국 만나, 아베의 한수, 제대로 통했다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지면을 도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마모토 케미칼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희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매출 감소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의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한국이 항복하면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더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임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 야마모토 사장의 희생에 감사한다. 국가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총리의 격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과 장비 산업 육성을 외치며 수조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저건 그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요에 불과해 제 기술 고문들도 동의했습니다. 사장님, 초고순도 불화수소 정제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숙련된 장인의 감각이 결합된 예술의 경지입니다. 한국이 10년을 투자해도 우리 발끝에도 못 미칠 겁니다. 저희는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희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맹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것은 일본 산업계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착각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이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업계 정보지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솔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순도 99.999%의 불화수소, 소위 파이브9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파이브9. 저희 트릴브9에 비하면 아직 조악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저는 즉시 기술팀을 호출했습니다. 이 기사 봤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술 고문은 안경을 고쳤으며 기사를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건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양산에 성공했다 한들 그 수율과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삼성 같은 까다로운 고객이 저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쓸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일부 저사양 라인에 테스트하는 수준이겠죠. 우리의 트릴브9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저는 일단 안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단한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맹렬하게 댐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이번에는 한국의 대기업인 포스코케미칼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희가 독점하던 기체 불화수소 생산 라인까지 갖추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과거 삼성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옛 지인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야마모토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처음엔 다들 절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버리자는 도끼가 서려 있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대학 연구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 당신네가 수출 규제라는 레드 버튼을 누른 순간 그건 우리에게 생존 스위치를 켜는 신호가 된 거예요. 하지만 기술은 우리 기술을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단 말이요. 따라잡는 게 아니요. 아예 다른 길을 찾고 있어. 당신네 방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요. 러시아, 중국, 대만, 전 세계를 뒤져서 원료를 구하고 국내의 전문가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고 있어.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예 자사 연구원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함께 밤을 새우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요. 거의 전쟁이요. 전쟁. 전쟁. 그의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저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예과 수술을 감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이것을 총력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저희의 오만함이 저들의 생존 본능을 저들 민족 특유의 하면 된다는 무서운 응집력을 자극하고 만 것입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2021년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불화수소의 순도가 12.9을 넘어섰다는 첩보였습니다. 13.9, 즉 순도 99.99999999999%. 신의 영역이라 불렸던 저희조차 실험실에서나 간신히 성공했던 순도를 그들이 불과 2년 만에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불가능해. 스파이가 우리 기술을 빼돌린 게 틀림없어. 당장 조사해. 하지만 며칠 뒤 올라온 보고서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방식의 정제 기술, 초임계 유체 추출법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결합하여 저희와는 다른 경로로 더 높은 순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장인의 감각에 의존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그들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저희를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모노즈쿠리의 신화에 치해 자만하는 동안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저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기술로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자존심 상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벽은 저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 하지 않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쌓은 벽의 위대함만을 찬양하며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의 매출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은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한때 저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던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저희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공급망 독립을 이뤄냈고 오히려 국산화에 성공한 자국 기업들의 제품을 쓰며 원가 절감과 공급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대만의 저가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가격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저희의 고품질 제품은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고사양이었고 가격을 낮추자니 수익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급 레스토랑이 동네 분식집과 떡볶이 가격으로 경쟁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회사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예국자라 치켜세우던 정부는 냉정했습니다. 저희의 위기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산업성 관료는 기업의 흥망은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건강 문제로 퇴임한 뒤였고 그를 이은 스가 총리나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수출 규제로 인해 피를 보는 자국 기업들의 현실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는 이미 용도가 다한 장기짝일 뿐이었습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그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6년 전 이 모든 비극의 선동가 중 한 명이었던 그녀가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취임 소식을 들으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그녀가 나서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저희 같은 피해 기업들을 구제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그녀의 저 독도 망언을 들으며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년 전과 똑같은 오만함과 무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6년 전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삼성과 맺으려 했던 5년 장기 공급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 계약서의 갑 위치에서 모든 조건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이는 그저 저의 어리석음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증명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은 제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버렸다면 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국으로 가자. 6년 만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서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릎이라도 꿇자. 그때 제가 끊어버렸던 전화 속에서 울먹이던 김 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의 앞에서 울며 예언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발 다시 우리 물건을 써주시오. 가격은 얼마든지 맞추겠소. 제발. 그들이 제 제안을 받아줄까요? 이미 저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손에 넣은 그들이 과연 배신자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줄까요?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중국의 헐갑에 회사를 넘기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표로 서울행 티켓을 예약해주게. 그리고 삼성의 김철수 부사장에게 연락해서 어떻게든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주게. 6년 전 야마모토 케미칼의 야마모토 타로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몰락을 그리고 한때 위대했던 제국의 처량한 종말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말입니다. 저의 마지막 도박이 될 서울행.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한 줄기 구원의 빛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의 심연일까요? 저는 그저 젖은 창문에 비친 제 늙고 지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6년 전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 여름의 태양은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예약한 서울행 티켓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캥한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쿄의 거리는 잠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상념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아니 그 이전의 수많은 한국 방문길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언제나 비즈니스 클래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무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한국에 도착하면 저를 맞이할 삼성의 검은색 세단과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는 위전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행차였고 공급자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이코노미 클래스 창가 좌석을 예약했고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제 나라에서 쫓겨나는 도망자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어김없이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발언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한 기자가 총리님의 강경 발언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한일 관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의 불안이 큽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다카이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업의 어려움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국가의 대의를 거스를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호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어려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6년 전 국가를 위한 영광스러운 희생이라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저희의 고통을 그저 일부 기업의 사소한 어려움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정치적 게임을 위한 소모품이었고 이제는 효용 가치가 다해 버려진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사업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게 말이야. 반도체 동맹이다 뭐다 해서 이제 겨우 한국이랑 좀 풀어보나 했더니 저 양반이 다 망쳐놓고 있어. 말 조심해. 저 양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야마모토 케미칼 꼴 나고 싶어. 야마모토 케미칼 꼴. 제 회사의 이름이 이제는 실패와 몰락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 끝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제 이름과 제 회사가 이제는 조롱과 경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굴욕감과 절망감을 안고 저는 지금 국어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은 텔레비전 안에서 여전히 핏대를 세우며 강한 일본을 외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잿빛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을 헤매다 마침내 출구를 찾은 듯한, 그러나 그 출구 끝에 저를 기다리는 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해방감이었지요. 일본을 떠나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카이치와 같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국익이라는 허상, 기술 대국 일본이라는 낡은 신화, 그리고 한국을 얕잡아보는 뿌리 깊은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저를 올가매고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우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제가 기억하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크고 훌륭한 공항이었지만 지금의 인천공항은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채광은 실내를 눈부시게 밝혔고 곳곳에 배치된 인공지능 안내 로봇들이 유창한 셔틀음과 함께 여러 언어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거의 모든 부스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출발한 하네다 공항의 낡고 정체된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치 20세기의 공항에서 21세기의 공항으로 순간 이동이라도 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들은 온통 삼성, LG, 현대의 차지였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광고였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스크린이 완벽하게 접혔다 펼쳐지는 그 황홀한 기술력.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인 문구. 미래는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때 메이드 인 재팬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고판 앞에서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반도체 칩들. 그 칩들을 만들기 위해 한때는 제 회사의 불화수소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저 없이도, 저희 없이도 저런 경이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래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강변을 따라 솟아오른 최첨단의 마철루들,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매끈한 디자인의 전기차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6년 전의 서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부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20여 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울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의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거리를 떠올리며 속으로 우월감을 느꼈었습니다. 아직 멀었군. 우리를 따라오려면 한 세대는 더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었던가요. 그들이 저희를 따라오는 동안 저희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허우적대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낡은 관습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과 패배감을 애써 예면하기 위해 한국을 깎아내리고 역사 문제로 시비를 걸며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격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였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패배를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예약해준 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7시, 아직 4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방은 남산타워가 정면으로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사형수가 형집행을 기다리는 독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초조함과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새 준비한 제안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 특별 공급 제안서. 저는 그 제목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기존 가격의 50% 할인. 사실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공장을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공장을 돌려야 기술력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에 물꼬를 트고 나면 어떻게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안서 마지막 장에는 저의 자필 사과문도 첨부했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삼성전자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배신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손이 떨리고 치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저는 더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후령하고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야마모토 타로가 이제는 일개 부사장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고개를 조아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니. 이 무슨 비참한 신세란 말인가요? 약속 시간 10분 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미팅 장소는 같은 층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김철수 부사장. 6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핵심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에게서 느껴지던 깍듯함과 조심스러움 대신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자신감과 여유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평온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리거나 최소한 냉랭한 경멸이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잔잔함.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그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뒤엉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부사장님. 아니, 부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사장님. 그렇게 서 계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그가 가리키는 의자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제안서입니다. 부디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가격은 얼마든지 맞추겠습니다. 예전의 절반 가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그 이하라도. 저희는 그저 다시 삼성과 함께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의 지난 과오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거에 애원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것은 이미 조각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때 제게 고개를 숙이던 부하 직원 같은 사람이 앉아있고 저는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제가 내민 제안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옆에 놓여있던 작은 금속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동그랗고 은빛으로 빛나는 물건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름 300mm의 실리콘 웨이퍼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도체 기판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조명 아래서 영롱한 무지갯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완벽한 표면. 저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토록 완벽한 세정과 식각 공정을 거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순도의 불화수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리이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원과도 같았습니다. 김 부사장은 그 리이퍼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오랜만에 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늦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장님께서 6년 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저희에게 등을 돌리셨을 때 저희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목줄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글로벌 1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저희 손으로 직접 목줄을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국산화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포스코, 솔브레인 같은 훌륭한 협력사들과 함께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이건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며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리이퍼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는 일본의 불화수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국산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99999999%, 이른바 서틴9입니다. 사장님 회사의 자랑이었던 트웰브9 제품보다 더 높습니다. 품질도, 안정성도 이미 당신들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와서 절반 가격을 제한하셔도 저희로서는 이미 구형이 되어버린 저품질 제품을 다시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품질 제품. 한때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제 회사의 기술력이
제 평생의 자부심이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저품질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 부사장은 저의 절망적인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과거의 협력 관계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의 제품 덕분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는 저희 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저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고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글로벌 공급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경영이 어려워진 일본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저희 협력사인 솔브레인이나 포스코 케미칼에 제발 불화수소를 팔아달라고 요청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일본과 한국의 기술적 상하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역전되었음을 선언하는 승전보였습니다. 저희는 포식자였고 그들은 피식자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초라한 제안서와 그 옆에서 오만하게 빛나고 있는 한국의 리이퍼. 그 극명한 대비가 저의 완벽한 패배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년 전 전화기 너머로 애원하던 그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끊어버렸던 저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제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굴욕감과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저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들, 저 역동적인 도시의 심장 박동. 그 모든 것이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흐름에서 밀려난 익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예이퍼가 마치 승자의 눈동자처럼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경멸하고 얕보았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김철수 부사장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테이블 중앙에 놓인 이제는 치욕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300mm 리이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울 같은 표면 위로 일그러진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얼굴. 김 부사장이 마지막에 남긴 조심히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은 정중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 폐허로 돌아가라는 냉혹한 추방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이퍼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리콘 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저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빚어낸 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일을 그들은 해냈고 저희가 예술의 경지라며 자만했던 기술을 그들은 과학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국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치에 자멸하는 동안 그들은 생존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리이퍼를 남겨둔 채 유령처럼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든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제안서와 자필 사과문이 저의 수치를 증명하는 낙인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의 활기찬 풍경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갱음도 그 무엇도 제 공허한 마음에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아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일본인 승객이 읽고 있는 경제신문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단독, 한국 삼성전자, 차세대 1나노 공정 개발 성공, 초격차 재확인,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 어라운드 구조 적용, TSMC 인텔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 점해.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기존의 핀팩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꿈의 공정이라 불리던 1나노미터의 벽을 돌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초고순도 공정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였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작게 한국 소재 기업들의 눈부신 약진이 기술 자립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버리고 이뤄낸 눈부신 성과가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올라 세계의 정점에 섰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김 부사장이 어젯밤 제게 보여준 그 리이퍼는 바로 이 1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최신 제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에게 단순한 거절을 넘어 너희가 없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의 존재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잔인하고도 완벽한 확인 사살. 저는 좌석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마주할 힘이 없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굴욕적인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사 내부는 이미 붕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공항에서 맞이한 비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사장님의 비밀 방한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 나갔습니다. 몇몇 언론사에서 이미 야마모토 케미칼 사장, 삼성의 굴욕적인 구걸 외교라는 식으로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밀 방한. 총리의 암묵적 승인까지 받아가며 조용히 진행하려 했던 마지막 발악이 이제는 전 일본에 알려질 스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흘렸을까요? 저를 견제하던 회사 내부의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버릴 카드로 생각했던 정부의 누군가일까요?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마모토 케미칼의 자존심이, 그리고 저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도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로비는 술렁이는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동정, 불안,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서울에서보다 더욱 처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재무 담당 임원인 오노 상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6년 전 정부의 수출 규제 방침에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이것은 주거래 은행인 미즈호 은행에서 방금 도착한 최종 통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및 미래 성장 동력 부재를 사유로 추가 대출 연장을 불허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즉시 상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이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은행이 돈줄을 끊겠다는 것은 회사의 심장을 멈추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오노 상무는 거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년 전에 이건 미친 짓이라고.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게 둬선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국인이 국익이니 하는 헛된 구호에 넘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의 원망 섞인 절규가 사장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예견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자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핵심 기술자들이 누가?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기술자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야마모토 케미칼의 마지막 남은 자산이자 영혼이었으니까요. 연구소의 스즈키 부장을 포함한 12명입니다. 그들이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으로 이직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봉의 3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스즈키. 그는 12-9 기술 개발의 1등 공신이자 제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기술자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야마모토 케미칼의 청춘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으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스즈키가. 그 모노즈쿨이 정신의 화신과도 같던 그가 어떻게 돈 때문에 중국 따위에게 기술을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저의 격앙된 반응에 오노 상무는 오히려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그런 낭만적인 소리를 하십니까? 모노즈쿨이 정신으로 밥이 나옵니까? 아니면 곧거리로 나앉게 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공장이 멈춰서고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사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 회사에 그리고 이 나라의 희망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예국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예사심과 예국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즈키가 떠난다는 것은 야마모토 케미칼의 심장이 멎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재기할 기술력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총리 관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사장님을 즉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카이치. 이 모든 비극의 원흉 중 하나. 그녀가 저를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제 방한 소식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정부 차원의 구제 금융이라도 마련해 주려는 것일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저 외에도 경제산업성 대신과 관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치조실처럼 삼엄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당신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들었소. 총리 각하, 저는 그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닥치시오.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멋대로 한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오. 당신의 그 굴욕적인 행동 때문에 강한 일본을 외치는 내 입장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아시오. 일본 굴지의 기업 대표가 적국에나 다름없는 한국에 가서 눈물로 구걸을 해. 이게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소. 일본 전체가 한국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셈이었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존망이나 경제적 피해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체면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 흠집을 낸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당신의 경솔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소. 당신 회사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오. 정부는 더 이상 야마모토 케미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이끄는 야마모토 케미칼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오. 그것은 명백한 손절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총리 각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6년 전에는 저희를 예국 기업이라 칭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애원 섞인 항변에 다카이치는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애국, 희생, 야마모토 사장, 착각하지 마시오. 기업의 본분은 이익을 내는 것이오.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경영 무능 탓이지. 예, 그것을 국가 탓으로 돌리려 하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이 그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 몰락한 것뿐이오. 기회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와 버림받은 자. 그 사이에는 어떤 논리도 정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마지막 통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회사의 매각건에 대해 중국의 몇몇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소. 특히 칭화 유니그룹이 적극적이라지. 잘된 일이오.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 헐값에라도 중국에 팔아넘겨서 정리하는 게 일본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오. 단, 조건이 있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안보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회사를 넘기는 대가로 당신은 이 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조용히 사라져 줘야겠소.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며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아버지와 저의 인생이 담긴 회사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오만한 여자는 그저 망해가는 회사 취급하며 중국의 헐값으로 팔아치우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카이치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당장이라도 저를 끌어낼 듯 험악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낡은 제국주의 망상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당신들의 자존심을 위해 기업과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당신은 총리가 아니라 일본을 침몰시키는 선장일 뿐이야.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제 절규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다카이치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끌어내. 저는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총리 관저를 나서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총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한국 방문은 사실입니까? 회사를 중국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빗발치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서울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는 뉴스가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예국 기업의 몰락은 경영 무능에 비참한 최후로 둔갑하여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제가 평생을 바친 제 회사에서조차 저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경제산업성 관료의 전화를 받고 예국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들이켰던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으며 타오르는 거대한 장작불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제국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올 힘도 의지도 없이 그저 무력하게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카이치가 명령한 대로 제 손으로 제 회사를 중국에 넘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저는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제게 결제를 올리는 사람도 제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어 저의 사임을 요구했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채권단과 오노 상무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름만 사장일 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한때 제 호령 한마디에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이 사장실은 이제 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자 무덤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시대착오적 경영자의 비참한 말로 오만과 독선이 불은 예견된 참사, 예국 마케팅에 기댄 부실 기업의 말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6년 전 저를 예국자라 치켜세우며 수출 규제를 선동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는 깨끗이 잊은 채 모든 책임을 저 한 사람에게 떠넘기며 대중의 분노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끔찍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꿈을 꿨습니다. 6년 전의 여름으로 돌아가 경제산업성 관료의 전화를 받는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저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친 소리 마시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오. 나는 내 고객과의 신뢰를 잃을 수 없소. 그렇게 소리치자 관료는 당황하며 물러섰고 야마모토 케미칼은 삼성과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 아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김철수 부사장과 함께 웃으며 새로운 1나노 공정 개발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사늘한 방 안의 정적과 숙취로 인한 지독한 두통, 그리고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현실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그들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할 일은 그저 매각계약서에 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노 상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파산 신청을 하면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챙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에 넘기면 최소한 공장 설비와 직원들의 고용 일부라도 승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수 가격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수조엔의 가치를 자랑했던 야마모토 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불과 몇천억 엔 수준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수가 아니라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몰락을 기회 삼아 수십 년간 축적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헐갑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은 더욱 굴욕적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 전부를 이전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권한을 전적으로 인수 측에 위임하며 창업주 일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향후 10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잖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술을 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란 말인가.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겠어. 저의 격한 반응에 오노 상무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와서 예국심을 찾으십니까?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이제 와서는 버러지 취급하며 중국에 팔아치우라고 등 떠민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정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생계라도 책임지려면 이 독이 든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국가를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낡고 부패한 국가의 명예가 아니라 저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의 마지막 남은 삶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칭화 유니그룹의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젊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당신의 아버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기업을 저희가 이어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야마모토 케미칼의 모노즈쿠리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과 결합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노즈쿠리 정신.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사서 분해하고 복제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표정 없이 그가 내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고 울리는 도장 소리가 마치 야마모토 케미칼에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과 제 인생이 새겨진 회사가 제 손으로 이국의 자본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는 대신 요코하마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코하마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그곳은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거대한 항구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타로야, 보아라. 저 배들이 우리 일본의 기술을 싣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란다. 우리 야마모토의 제품도 언젠가 저 배에 실려 세상을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자부심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는 벤치에 앉아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며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일본의 자부심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그것을 헐갑에 팔아넘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에서야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를요.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한국의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자극이자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계해야 했던 것은 바로 저희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오만과 무지,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관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몰되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과 경험이라는 이름 아래 데이터를 무시했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학계가 하나로 뭉쳐 불가능에 도전하는 동안 저희는 서로를 시기하고 견제하며 낡은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카이치와 같은 정치인들은 그 불안과 정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일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예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면 일본 국민들은 쉽게 결집했고 정치인들은 손쉽게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희생되는 것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 같은 기업의 희생은 그들의 예국적 서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극적인 장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 배우 중 한 명으로 기꺼이 무대에 올랐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옆에 누군가 다가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한 아사히 신문의 원로 기자였던 다나카 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를 취재해온 일본 산업계의 산증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 아니, 이제는 그냥 야마모토 상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마음고생이 심했겠군. 그는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건넸습니다. 저는 말없이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꼴이 우습지요. 다나카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네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우리 기성세대 전체의 잘못이야. 다나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늘 우리보다 아래라고만 생각했고 그들의 저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대중문화로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어 예면했지. 그들의 역동성과 위기 극복 유전자를 제대로 분석하려 하지 않았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패인이었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활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보게 야마모토상 증오와 멸시는 결코 힘이 될 수 없어. 그것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일 뿐이야. 진정한 힘은 상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걸세.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항구를 오가는 거대한 화물선들의 고동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희망의 소리였지만 이제는 저를 남겨두고 떠나는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봐, 야마모토상. 자네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자네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 있네. 바로 경험이야. 처절한 실패의 경험. 그것은 때로는 성공의 경험보다 더 값진 교훈을 주지. 자네의 이 실패를 그냥 썩히지 말게. 자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게. 다시는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저의 실패를 썩히지 마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라. 그래요.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무력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일본의 젊은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고. 저의 이야기를 남기겠다고. 저는 한 경제주간지에 연락해 익명으로 기고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몰락한 어느 기업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판단과 오만한 착각,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처참한 결과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저는 일본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다카이치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회사는 이국의 자본에 넘어갔고 제 이름은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6년 전 한국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일본의 젊은 기업가들과 정치인들에게 감히 조언하고자 합니다. 결코 한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똑똑하며 훨씬 독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가 생기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에는 이뤄내고 마는 민족입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얕보고 하찮은 자존심 싸움을 거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실력을 키워 당신들의 턱 밑까지 쫓아올 것이고 어느 순간 당신들을 뛰어넘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들의 역동성과 속도,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응집력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경쟁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하십시오.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낡은 제국의 영광에만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상대가 어느 날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부디 저의 처절한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이 글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한 늙은 패배자의 신세 한탄으로 치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실패가 다음 세대에게는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몰락한 어느 기업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간지에 보낸 것은 11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 글은 저의 유서이자 참회록이었고 이 낡은 제국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글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파장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속대로 다카이치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제 운명이 이끄는 대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도쿄의 저택을 처분하고 가마쿠라의 작은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2025년 11월 25일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기고한 글이 실린 주간지가 발행되었고 동시에 온라인에도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의 비밀 방한이라는 사건과 저의 익명 고백이라는 진심이 같은 날 아침에 만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텅 빈 거실에 서서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저의 굴욕적인 구걸 예교를 떠들어댔고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으로 제 고백글의 일부가 인용되며 인터넷의 폭발적인 반응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순식간에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변명. 매국노의 마지막 발악이다. 아니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남기는 피눈물 나는 반성문이다. 그의 마지막 조언.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뼈를 때리는 말이다. 세상은 저라는 한 개인을 두고 거대한 찬반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조용한 퇴장이었지만 세상은 저를 가장 시끄러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문밖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전화기는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가마쿠라에서의 조용한 여생이라는 저의 마지막 소박한 꿈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예상대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오히려 분노에 찬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일부 기업인의 개인적 일탈과 무책임한 발언이 국가의 대의를 훼손하도록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마모토 케미칼의 문제는 전적으로 경영 실패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시장 논리에 따라 처리할 뿐입니다. 아울러 저는 총리로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에 한치의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녀는 저의 고백을 개인의 일탈로, 저의 실패를 경영 무능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어김없이 독도 카드를 꺼내 들어반한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그녀에게 저의 글은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고 싶었던 일본의 현주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끄럽게 타오르던 그날 저녁, 집안의 정막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망설이다 문을 열자 국제특송 직원이 묵직한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 삼성전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폭풍 같은 날, 왜 그가 저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벨벳 케이스와 김철수 부사장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님께 오늘 2025년 11월 25일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들을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야마모토 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읽으며 저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글은 실패한 기업가의 변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술의 가치와 기업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진실을 외치려는 그 마지막 모습에서 저는 야마모토님의 마지막 존엄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야마모토님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글의 행간에 담긴 처절한 자기 성찰과 다음 세대를 향한 애정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서울에서의 만남이 야마모토님께는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싸운 것은 야마모토 님 개인이 아니라 기술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삼고 상호 신뢰라는 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린 낡고 위험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마모토 님 역시 그 시대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봉한 작은 선물은 저희가 최근 개발한 차세대 바이오 프로세서입니다. 이 작은 칩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갈등이 아닌 화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저희의 믿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야마모토님께 이 작은 칩에 담긴 저희의 철학을 통해 기술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길고 아픈 하루의 끝에 부디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부사장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적장이 아닌 시대를 잘못 만난 한 명의 기업인으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친 한 인간으로 저를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해와 존중이 세상의 모든 비난보다 더 무겁게 그러나 따뜻하게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벨벳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손톱보다도 작은 검고 빛나는 바이오 프로세서 칩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 제가 잊고 있었던, 아니 예면했던 기술의 본질. 저는 그 작은 칩을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휘둘렀던 칼은 저 자신을 베었지만 그들은 그 칼을 막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격의 차이였고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의 패배를 온전히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것은 김 부사장의 존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변인을 통해 모든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야마모토 케미칼 본사 앞에서 제 모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제 회사가 있었던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미 야마모토 차이나라는 낯선 간판이 걸린 그곳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제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도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준비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바이오 프로세서 칩을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든 생명을 살리는 반도체입니다. 제가 6년간 증오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저에게 보내온 답장입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작은 칩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가 맞습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오만에 빠졌던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는 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고 이웃나라를 향한 증오를 부추겨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나라에 병든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도 독도를 외쳤지만 정작 우리 땅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팔려나가는 현실은 예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저의 실패를 잊지 마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십시오. 그것만이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모든 질문을 뒤로한 채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저를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마쿠라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저물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도 풀지 않은 채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의 작은 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새로운 지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대는 저 노을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의 실패가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낡은 땅 어딘가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길고 길었던 저의 전쟁이 끝났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혐한에 빠져 기술을 등한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야마모토 사장의 뒤늦은 후회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은 예면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머지않은 미래이자 냉혹한 현실 아닐까요? 정치 노름 대신 오직 기술과 실력으로 세계 정점에 우뚝 선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의 처절한 고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기술 독립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